자, 첫 번째, 별의 탄생. 우리가 지난 시간 맨 마지막 내용이 우주 배경 복사 이야기를 했죠. 우주 배경 복사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지금 현재 우주에는 어떻게 미세한 무슨 차이가 있다?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온도 차이는 과거 우주 탄생 초기의 우주 각 공간에 대한 밀도의 차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즉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수소와 헬륨이고 걔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인데 그게 우주의 전체로 골고루 똑같이 균질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우주에? 밀도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모순적인 설명이 하나 나와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주의 밀도가 높은 곳이 온도가 높죠. 왜? 온도라는 건 빈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가지는 입자 운동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밀도가 높은 곳이 온도가 높지. 요 설명만 놓고 따지면 일반적으로는 밀도가 높은 곳은 온도도 높은 장소인데 살짝 모순적인 이야기로 오늘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요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였잖아. 우주에서 별이 만들어질 자. 우주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곳은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 가스 이런 것들이죠. 그 속에서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온도는 낮고 밀도가 원래는 밀도랑 온도랑 어느 정도 비례하는 관계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이 필요해요. 왜 이래야 되느냐?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뭐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둔하다? 그치. 밀도가 높아야 뭐가 되느냐? 중력이 어떻게 작용한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만유인력 공식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중력은 F는 mg, F는 9.8m이 아니라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밀도가 높다는 거는 적은 공간에 큰 질량이 모여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야 입자들이 가까이 있어서 뭐가 되기 좋다? 요 설명 자체가 중력 수축이 되기 쉽다는 거야. 그럼 결국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가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에는 가스 덩어리들. 그 중에서 밀도가 높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렀다? 성운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 중3 교과의 지구과학 파트에 보면 이제 성단, 성운 이런 말 나오잖아. 이 성운 중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난다?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좀 더 질량이 큰 놈을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되기 시작해. 압축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원시별이라는 단계입니다. 별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고요. 이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각 가스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들이 빛과 열 에너지로 돼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은 빛이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뭐다? 압축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 감소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결국 원시별의 중심 핵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될 거다? 높아지겠지. 그래서 중심 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다다라야 비로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별의 핵에서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 그래서 E는 mc제곱, mc2라고 부르는 공식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4개의 수소의 질량과 헬륨 원자 하나의 질량을 비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 배웠잖아. 따지고 보면 양성자 4개보다 헬륨 원자 핵 하나가 더 무거워야 되죠. 전자 무게까지 합친다고 치더라도 최소 둘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비교하면 얘가 더 무거워요. 무슨 소리냐?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에 (0.7에서 1%가량의)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질량이 사라져요. 이게 델타 M이야. 그리고 C가 뭐냐면 광속이에요. 줄어든 질량에 빛의 속력 제곱을 곱한 만큼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핵융합이라 그래요.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입니다. 그럼 이 수소 핵융합으로 인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하겠지, 핵에서부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핵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량과 원래 별이 가지고 있던 중력에 의한 수축하려는 에너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이게 일어나면 중력 수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핵융합과 중력에 의한 수축이 어떻게 된다? 에너지 방출과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압축되려고 하는 힘과 내부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뻗어나오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면 별의 크기가 더 이상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안정화되겠죠. 우리는 이 상태를
주계열성.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별, 즉 항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주계열성이 별의 수명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럼 결국 뭐다? 가스가 압축이 되면서 원시별이 돼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원시별이 더 압축되는 과정에서 내부 온도가 뭐가 되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서 별의 크기는 압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평형관계가 되면서 별의 크기가 안정화되고 별 자체가 안정 상태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 단계를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별은 주계열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은 보통 짧게는 몇 억 년부터 길게는 한 100억 년 이상 살아요. 극단적으로 우리 태양 있죠, 태양.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 얘는 수명이 한 100억, 80에서 100억 년 정도 예상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이 주계열성의 수명은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죽는 시점이 뭐냐면 핵 부근에 있는 수소가, 핵에 위치하던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꾸면 끝나거든요. 핵 부근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이 끝나서 전부 다 헬륨이 되면 주계열성으로서 드디어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시한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질량이 클수록 수소가 많으니까, 수명이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질량이 커지면 수명이 짧아져요. 질량이 작으면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달 딱 남았죠. 한 달 뒤가 뭐야? 추석이죠. 명절이 되고 친척분들에게 용돈을 받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용돈의 수명은 주계열성의 수명과 똑같아요. 무슨 소리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용돈의 수명은 줄죠. 왜? 플렉스. 지르잖아. 봐봐. 일주일에 예를 들어 5,000원 받는다. 일주일에 10,000원 받는다. 그럼 일주일에 10,000원 받는다. 진짜 용돈을.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은 이제 학교 다니고 하니까 돈 쓸 시간 없어서 하루에 1,000원씩.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밖에서 뭐 이제 학원 다니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돈 씀씀이가 커지니까 이틀 합쳐서 5,000원 이러면 일주일에 10,000원. 그래서 우린 한 달에 뭐 40,000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한 달에 50,000원 요렇게 받는다 치자. 그러면 대충 한 달 지나면 남죠. 딱 맞거나 남지. 조금 아껴 쓰거나 하면. 근데 명절날 200,000원 딱 받았다. 한 달 버텨줘? 버텨줘? 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빼고 버텨줘? 안 버텨지죠. 왜? 돈 많다고 쓰다 보면 훅 가잖아. 그래 왔죠? 그지? 똑같단 말이야. 맨 처음에 성운이 더 큰 게 압축이 돼. 그럼 더 큰 원시별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부분, 즉 핵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뭉치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의 크기가 훨씬 커지죠. 훨씬 더 큰 핵이 더 많은 수소를
동시에 뭐 하기 시작한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무리 많이 모아놔봐요. 어떻게 돼? 더 많은 핵융합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주계열성에서. 즉 크고 밝은 별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수소의 양이 훨씬 많아지고 따라서 수명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굵고 짧게 가는 별이냐 가늘고 길게 사는 별이냐의 차이예요. 그럼 무조건 질량이 작으면 유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살짝 빠지는 경로가 하나 있어요. 사이즈가 태양의 10분의 1 미만이면 어떻게 된다? 갈색 외성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죽어요. 태어나지 못하고 갑니다. 별로서. 우리 지구 주변 태양계에 하나 있어요. 한 사이즈가 한 3, 4배만 더 커졌어도 우리 지구에 이렇게 생명체가 못 태어나고 그냥 끝날 뻔 했는데 아슬하게 사이즈가 부족해서 별이 되지 못한 별 하나가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죠. 목성이라고. 목성 크기가 지금보다 서너 배만 더 커지면 별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주계열성으로서 쭉 살다가 자, 이 부분은 사실 과학책에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과학책에서는 아예 길 자체를 두 길로 나눠 놨거든. 근데 원래는 두 길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한 길인데 한 길에서 옆으로 빠져나오고 옆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공부하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경로를 아예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야.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수명이잖아.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별들이 어떻게 사망하느냐. 태양 정도 되는 별은 핵 부근에 수소 핵융합이 끝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중심에는 헬륨 핵이 있고 바깥에는 수소가 남아 있겠지. 이 상태에서 헬륨 핵의 중력 수축이 생깁니다. 반응이 끝난 상태에서 헬륨 핵은 중력으로 수축해요. 이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핵 주변은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나머지 별의 바깥쪽 영역은, 요 바깥쪽 먼 영역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봐봐. 중심부가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지. 그 온도로 인해서 요 경계선 부근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그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조금이나마.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수소층은 어떻게 된다? 밖으로 팽창돼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퉁퉁퉁퉁 불어오르는 거지. 불어오르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고 이 온도가 높아지는 게 1억 켈빈에 도달하면
3개의 헬륨이 탄소로 가요. 즉 다이아몬드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생겨요. 그러면은 별이 중심부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고, 별이 퉁퉁퉁 불어오르겠지? 잠시만. 그러면서 별이 퉁퉁퉁 불으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별이 뻘개져요. 이거를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적색 거성이 되면 별 구조가 어떻게 된다? 바깥에 수소층이 있고, 맞지? 중심에 헬륨층이 있고, 제일 가운데 무슨 핵이 생긴다? 탄소층이 생긴다. 요게 뭐다? 적색 거성이겠지. 근데 이 별이 더 크잖아. 아까 여기서 빨리 죽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럼 걔네들이 되려면 태양 곱하기 10배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반응이 더 돼. 더 가는 거야. 자, 봐봐.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산소 되고, 산소가 나트륨 되고, 나트륨이 규소 되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 규소가 되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가느냐? 철까지 갑니다. 요 철까지 가려면 중심 핵의 온도가 한 20억 켈빈 필요해요. 그럼 이거 봐봐. 중심에 철핵이 섰다는 건 무슨 소리야? 철핵 밖에 규소층이 있고, 규소층 밖에 나트륨층이 있고, 나트륨 밖에 탄소 규소층이 있고, 그 밖에 헬륨층이 있고, 제일 밖에 수소층이 있잖아. 그럼 별 크기가 얼마나 할까? 졸라 크겠죠. 졸라 큰 별이어야, 봐봐. 수소 핵융합 끝났지? 헬륨이 압축되면서 탄소가 생겼어. 헬륨 핵융합 끝났어. 탄소가 압축이 돼서 산소나 나트륨이 산소가 생겨야 돼. 산소가 압축돼서 나트륨이 돼야 돼. 나트륨이 압축돼서 마그네슘이나 규소가 돼야 돼. 마그네슘이나 규소가 압축돼서 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별이 졸라 크죠. 이렇게 큰 별을 우리는 초거성이라 부릅니다. 이거 적색 거성은 말 그대로 붉은색의 큰 별이고, 초거성은 말 그대로 뭐야? 글자 그대로. 그치, 매우 큰 별. 졸라 큰 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봐봐. 요 내부 아까 이야기했잖아. 제일 안쪽은 압축되고, 바깥에는 핵반응이 일어나고, 그 밖에는 밀려나지. 근데 이 과정이 한층 한층 생길 때마다 생기잖아. 그러면 초고성쯤 되면은 내부 구조가 매우 탄탄할까요? 아니면은 너덜너덜해진 상태일까요? 안에는 압축, 바깥에는 밀려나. 안에는 다시 압축, 바깥에는 또 밀려나. 안에는 또 압축, 바깥에는 또 밀려나. 내부 구조가 치밀하지 못하겠지. 그렇게 해서 불안해지면 초거성이 부피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숨이 깔딱깔딱 하는 거야. 어떻게? 영상 봤죠? 다큐멘터리 영상 보고 그랬잖아. 거기에 보면 VAR이라고 돼 있는 별이 있었어요. 뭐? 변광성, Variable Star. 이렇게 초거성이 돼서 내부 구조가 불안정해지면 그때부터 그 별은 안정적인 크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한다? 중력 때문에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반응이 일어나서 빛이 밝아져요. 근데 이런 내부 압력이 너무 커지잖아. 압력 때문에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쓰니까 빛이 어두워져.
다시 압축이 되면서 밝아져. 팽창하면서 어두워져. 압축되면서 밝아져. 팽창하면서 어두워져. 예,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별 크기가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별의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 허블이 발견한 게 밝기가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할 때 그 주기가 절대 등급이에요. 주기로 절대 등급을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망원경으로 관측되는 그 별의 밝기를 볼 수 있잖아. 이게 상대 등급이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그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3 과정에 나와요. 겉절이라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별이 이걸 계속 반복해 압축됐다 팽창됐다 압축됐다 팽창됐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흔들리는 폭이 커진다 작아진다 점점점 커집니다. 초거성이 병광성을 갖다가 그 한계치에서 한계까지 압축된 순간 뻥 터져요. 별 자체가 뻥 터져버려요. 그대로. 이거를 우리는 초신성이라 그래요. 이러면서 별이 죽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적색 거성이 되고 나서 초신성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 원래 요 뒤에 붙여야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로 좀 볼게요. 자, 적색 거성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탄소로 만들어진 중심 핵과 가운데 탄소 핵이 생겼죠. 그리고 그 바깥에 뭐가 있었죠? 수소나 헬륨 기체 부분이 있었지. 그 다음 반응이 핵 반응이 더 일어나죠, 안 되죠? 안 일어나지지. 그러면서 가스들이 탄소핵 주변을 둘러싸고 나서 그대로 팽창해 갑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백색 외성과 요 가스층을 행성상성운, 행성의 위치에 남아있는 성운, 가스 덩어리라고 말을 하고요. 자, 초신성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스가 방출이 되겠죠? 바깥 부분의 가스는 방출될 거고 중심부에 남아있던 철핵 있잖아. 저 부분은 그 압력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초신성 단계에서 우라늄까지 만들어요. 별이. 우리 별의 내부,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지금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철까지 만들어지잖아. 왜 철에서 그치냐면 우리 원자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온은 18쪽이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죠. 맞지? 왜 이온들이 18쪽과 같은 배치를 가지냐면 전자 배치 구조만 놓고 따졌을 때는 뭐가 제일 안정한 구조다? 18쪽 원자의 전자 배치가 안정한 구조라서 그렇게 돼요. 근데 핵만 놓고 보잖아.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와 결합 구조만 놓고 보잖아. 제일 안정된 원소가 철인 거야. 안정된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높다는 소리예요, 낮다는 소리예요? 이거 스펙트럼 할 때 이야기했는데. 낮다는 거지.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으로 철 원소까지 가는 동안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계속 핵융합으로 만들려면 그때부터는 발열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 돼버린다?
흡열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거운 원소를 쪼개서 핵분열을 통해서 좀 더 가벼운 원소로 만들 수 있잖아.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원소가 뭐다? 철이에요. 그러면 철을 핵분열시켜서 수소로 가려면 그때부터는 흡열이다, 발열이다? 흡열이 돼버리는 거야. 원자적 구조로 에너지는 철이 제일 안정돼 있어요. 핵의 구조로. 그래서 철핵까지가 만들어지는데 초신성이 뭐야? 그 별을 이루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엄청난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못 버티고 펑 터지는 거 아니야. 맞지? 펑 터지는 순간 나오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부터 우라늄까지의 나머지 무거운 원소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편이 가스 방출로 날아가는 거야. 가스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도 핵이 남아요. 그 핵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겠지. 철핵보다 무거운 핵이 원래는 중성자별이 되는 거고, 중성자별은 무슨 소리다? 별 자체의 밀도가 원자 핵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밀도가 큰 별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중력이 어떨까? 무진장 세겠지. 중력이 그렇게 무진장 센 별은 그 별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필요한 속력이 크다 작다? 엄청나게 빠른 속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빛조차 못 나오는 중성자별이 생기는 거야.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별. 그게 뭐다? 사실 블랙홀이 다른 별인 게 아니에요. 블랙홀 자체도 중성자별이에요. 단지 중성자별은 그래도 빛은 빠져나올 수 있는 별이고, 블랙홀은 너무나 중력이 세서 빛조차 못 빠져나오는 별이에요. 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최근에 결혼한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윤하라고. 그 인터넷 밈 짤에 보면은 그 제철 맞은 윤하라면서 놀리는 용으로 나온 그 콘서트 입장 장면 있죠. 경호원 2명이 뒤에 서고 막 이제 콘서트 무대 위로 간다고 걸어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에 누가 WWE 그 프로 레슬러 등장하는 노래 그 맞춰 켜가지고 이 영상 사라지면 올린 사람 잡혀갔다 뭐 그렇게 농담으로 떠드는 그 가수가 있는데, 청룡학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남자친구가 그쪽 업계 사람이다라는 썰도 있던데, 그 맨 마지막 그 앨범의 대표곡 이름이 사건의 지평선이었죠. 맞지? 사건의 지평선 혹은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블랙홀 주변에 생기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선의 위치가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속력이 빛의 속력인 곳이에요. 그러면 그 안쪽은 진짜 빛조차도 못 빠져나오는 공간이지. 즉 사건의 지평선 내부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른다?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럼 노래 가사 맨 마지막 가사 부분을 생각해봐.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안녕. 직역하면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별이 죽고 초실성에서 터져 나오는 성간물질, 백색의성과 행성성 성운이 되어서 터져 나온 이 가스 성간물질들은 다시 뭐가 돼서 성운이 돼서 그 중에 좀 더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이 되고 주계열성이 되고 또 다른 별의 일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별의 과정에서 별의 내부에서는 뭐까지 만들 수 있고 철까지 만들 수 있고 별이 초신성 폭발하는 단계에서 뭐까지 만들 수 있다? 나머지 자연계의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할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별의 중심에서 원소가 합성이 된다라는 이론을 발표한 과학자의 이름은 이런 논문을 쓴 과학자의 이름은 프레드 호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모프랑 빅뱅 이론 그거에서 다퉜던 그 교수가 요 뒤에 어떻게 무거운 원소들이 이 우주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학자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은 이런 주결성, 태양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어느 단계냐? 태양은 아까 우리 태양급 사이즈의 별을 따라서 지금 주결성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태양 수명이 한 100년, 100억 년? 90에서 100억 년 보는데 지금 태양 나이가 45억에서 48억 년 사이니까 이제 선생님 또래쯤 됐다고 보면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 사람 요새 한 8, 90살 살고 선생님이 한 반 조금 넘었으니까. 자, 태양계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지금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오리온팔이라고 하는 팔에 위치하게 되는데, 약 50억 년 전 초신성 폭발이 생깁니다. 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태양계 성운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태양계 성운의 수축이 진행이 돼요. 이게 한 50억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진 못하니까요, 우리는. 자, 이 과정에서 사실 그 성운의 대다수는 원시별, 그 중앙의 항성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태양계 질량의 대부분도 지금 어디에 있다? 태양에 있죠. 그리고 이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성간물질들 있잖아. 걔네들은 안정된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어디에 존재하게 되느냐? 이 원시별의 적도면의 원반 형태로 모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시별과 원반 단계라고 해요. 원시태양과 원반 혹은 원시별과 원반이라 그러고,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요 태양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안정된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한다? 자전을 해요. 이 태양의 자전 과정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 원반 역시 뭐 한다? 공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전부 다 어떻다? 똑같아요. 뭐랑 똑같다? 태양의 자전 방향과. 그게 자연스러운 원리인 거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까지 원시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원시 태양에서 원반이 돌면서 그 원반 내부에서도 좀 더 크고 무거운 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걔네들이 만유인력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한다? 주변의 성간물질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자기 쪽으로. 그러면서 원시태양 주변에는 많은 성간물질에 의한 고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미행성체 고리라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미행성체가 만들어질 때 사실 그냥 돌면서 뭉쳐지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나름 자전하면서 뭉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태양 자전 방향, 태양계를 주변을 돌고 있던 미행성체의 공전 방향, 그리고 그 미행성체의 자전 방향이 다 일치합니다. 요렇게 해서 미행성체의 고리가 돌기 시작하고요. 자, 그 뒤의 시점에 드디어 주계열성이 돼버린 태양이 완성이 돼요.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여기서 태양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태양이 본격적으로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어떤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특정한 거리를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환경의 차이가 크게 나죠. 안쪽은 상대적으로 고온, 저온, 그치? 안쪽은 고온일 것이고 바깥쪽은 저온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안쪽 궤도에는 녹는 점이 높은 원소들이 자리를 잡아요. 주로. 미행성체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로 철, 니켈, 규소를 중심으로 하는 고체 물질들이 안쪽에 자리를 잡아. 그럼 바깥으로 밀려나는 물질들은 끓는 점조차 낮은 기체 성분이 밖으로 밀려나와요. 그럼 뭐가 있을까? 성운이었잖아. 수소, 헬륨,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도 일부 존재를 할 텐데 주로 수소, 헬륨이었겠죠. 근데 있잖아. 누가 많았을까요? 질량은. 그치. 여기가 질량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왜? 수소, 헬륨이고 애초 시작이 뭔데? 성운이잖아. 애시당초 가스 아니야. 자, 질량이 크다라는 말은 요쪽 애들이 중력이 크다는 소리가 되죠. 맞지?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클 거 아니야. 중력이 크면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느냐? 그냥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태양계 행성들 외울 때 그냥 잘잘잘 외웠던 것들인데 중력이 크면요. 일단 대기를 이루는 기체가 가벼워져도 됩니다. 가벼운 기체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대로 대기 성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위성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버립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 잡은 지가 20년이 됐어요. 이거 갖고 먹고 산 지가 한 20년 차가 돼가. 어느덧. 되게 일찍부터 시작해서. 20년 전에 맨 처음에 내가 가르칠 때는 목성의 위성수는 20개, 토성이 16개, 천왕성 10개, 해왕성 8개 뭐 요 정도 이야기했단 말이야. 개수가 작았어. 지금 몇 개라고 이야기하냐. 목성은 80개 이상이라고 말해요. 그동안 계속 발견이 된 거지. 토성만 해도 한 4, 50개, 60개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십 개 단위로 위성이 발견이 됩니다. 질량이 크니까. 그러면서 뭐도 생긴다? 고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중력이 작잖아. 그러면 딱 요거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무거운 대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고 지구 정도나 질소 가지고 있는 거야.
위성수 적거나 없죠. 수성하고 금성은 위성이 없고 지구는 달이라고 하나 있지. 화성은 사실 2개가 있는데 화성의 위성은 맨 처음에 화성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위성이 아니에요. 이제 지구과학 좀 심화로 공부를 쭉 더 하다 보면 티티우스 보호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수열을 단순 나열시키는 계산을 하면 어떤 일정한 규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 조합의 위치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 위치랑 일치하게 되는 수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대로면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는 행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소행성대라 해가지고 행성 파편 같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야. 화성의 위성은 둥글지 않습니다. 달만 해도 동그랗죠. 우리 태양의 행성들 다 동그랗잖아. 근데 화성의 위성은 불량감자예요. 막 울퉁불퉁해요. 데이모스랑 포보스라고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다? 저거 혹시 위성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소행성 지나가는 거 화성이 땡긴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가 화성은 공전 방향, 위성의 공전 방향이 반대로 돌아요. 즉 화성은 달이 서쪽에서 뜹니다. 요건 좀 이제 화성의 재밌는 특징인데 우리가 중등 범위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특징들 때문에 그럴 것이 다 정도인 거지. 물어보는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천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고리가 없죠. 대신에 얘네들은 밀도가 크죠.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이쪽이 지구형인 거야. 여기가 목성형이죠. 지구는 뭐로? 암석으로 된 별이니까 밀도가 크고 밀도가 전체적으로 나름 고른 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느냐? 느려요. 자전 속도가 느립니다. 자전 속도가 느리고 그 별 전체가 암석이니까 똑같은 각도 속도를 가지고 각속도를 가지고 돌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의자 가지고 실험해봐도 돼. 양손에 좀 무거운 책을 들고 의자 빙빙빙 돌잖아요. 딱 발을 가지고 몸을 딱 돌려, 의자를. 그때 무거운 책을 양손에 들고 팔을 벌리고 돌면 천천히 돌거든. 돌고 있는 중에 팔을 딱 이렇게 오므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 옛날에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할 때 맨 마지막에 딱 피니시 자세 잡기 전에 뭐해? 팔 이렇게 다리 앞으로 내밀고 팔 벌리고 돌다가 웅크리면서 팔 쫙 모으니까 어떻게 돼? 휑 돌잖아. 이게 가구농량 보존이라고 나중에 물투가야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밀도라 질량이 중심 회전축에 몰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자전 속도가 느리고 주기가 깁니다. 그럼 여기 이 목성형 행성들은 별 자체의 밀도가 작죠. 근데 무거운 핵은 존재한단 말이야, 얘네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질량이 중심에만 몰린 별이 돼 있는 거야. 밀도가 엄청 작은 대신에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른 대신에 재밌는 건 위도별로 도는 속력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가로줄무늬가 생깁니다. 목성에 줄무늬 있죠. 토성에도 있죠. 천왕성, 해왕성은 우리가 관측이 잘 안 되지만 존재해요. 왜 줄무늬가 생긴다? 위도별로 돌아가는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면 야 이거 태양계 행성들 지구형, 목성형 분리하는 설명 다 되잖아. 이렇게 수금지화 목토천해가 쫙 갈린 이유가 태양이 에너지를 내뿜기 시작하면서 가벼운 건 밖으로 날려서 바깥쪽 아웃코스로 가고 무거운 놈들, 안 날려간 무거운 놈들만 안에 버티면서 안쪽에 지구형, 바깥에 목성형이 생긴 거. 그리고 이런 구조로 행성들의 성질이 나뉘게 된 거죠.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땡큐하게도 영국의 유명한 그룹 사운드, 헤비메탈 그룹 퀸의 기타리스트였던 양반이 천문학자거든. 또 다른 직업이 지금 대학교 총장인데, 그 명예 총장인데, 그 양반이 명왕성을 퇴출시켜줬기 때문에 깔끔하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요렇게 해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의 성질이 나뉘어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지구는 어떻게? 자, 48쪽. 자, 이 과정에서 지구는, 자, 지구의 탄생 과정은 요거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원래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지구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구를 각 영역별 특징으로 나눈 것을 지구계라 그러는데, 어차피 나중에 가서 배울 건데 그림 구조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기권, 지권, 수권, 생물들, 그리고 지구 바깥의 외부 영역,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권은 우리 지구에 있는 땅, 지구 내부. 수권은 지구에 존재하는 물, 얼음,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바다. 기권은 우리 지구 대기권. 그리고 외권은 지구 자기장을 포함한 지구 바깥 환경. 요렇게 나뉘는데, 이 구조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를 배우면 돼요. 지구 탄생에서. 어느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어느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어느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자, 지구의 탄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미행성체 충돌. 여기서 말하는 미행성체라는 거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먼지, 티끌 이런 개념인데, 인간의 규모에서 보면 최소 울산바위. 그러니까 우주를 떠도는 해성이나 성간물질을 이루고 있던 행성이나 금속 파편, 돌 파편, 운석 이런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미행성체란 말이야. 미행성체, 행성이 되기 아직 미미한 것들. 얘네들이 어떻게? 중력에 의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구조를 그려보면 막 이렇게 바위 덩어리들이 뭉쳐진 불량감자 모양이겠죠, 맨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온도가 올라가요.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도 날 거고, 그지?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방사성 원소가 임계질량을 통과하면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즉, 저절로 원자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한데, 사실 원자폭탄 만드는 거 있잖아? 간단해요. 우라늄 같은 경우 임계질량이 선생님이 알기로 한 90몇 킬로, 100킬로 조금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235 우라늄, 실제 핵분열하는 우라늄은 한 곳에 좁은 공간 안에 핵분열하는 우라늄만
100kg 이상을 모아놓으면 저절로 핵분열 반응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핵무기 연구라는 거는 그 핵분열을 내가 원할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어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게 핵무기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라늄 2개 띄워놓고 폭탄을 떨구다가 중간에 이 2개 한 덩어리로 빡 합쳐지게 하면 저절로 뻥 터진다는 소리야. 다른 거 뭐 전기 스파크 튀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서 터져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행성체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은 덩어리가 생겨요. 이 과정을 마그마의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과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 원시지구 전체가. 그러고 이렇게 마그마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실 여기 미행 성체들은 바위도 있고 금속도 있었지만 뭐도 붙어 있다?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도 포함되어 있겠죠. 바위니까. 맞지? 얘네들이 마그마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마그마 안에 섞여 있을까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올까요? 빠져나오겠지. 가열됐으니까.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질 때 원시적인 대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즉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기권이 먼저 확정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원시 대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에 수증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고 구름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바다까지 닿지는 못하겠죠. 졸라 뜨거울 테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가 계속 와서 떨어지고 있다? 미행성체들의 충돌은 아직 대기가 그렇게 두껍진 않으니까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와중에서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온도는 점점 올라가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멘틀의 안쪽에 철이나 니켈을 중심으로 하는 뭐가? 녹는 점과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고체가 되면서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은 어떻게 돼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요? 부피가 커져요?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작아지지. 그 상태에서 원래 밀도도 크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체화된 녀석들이 먼저 가라앉겠지. 그래서 중심에 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로? 녹는 점과 밀도가 높은 물질들. 그러다 보니까 철과 니켈을 중심으로 하는 핵이 가라앉아요. 이거를 핵과 멘틀의 분리라고 해요. 아직까지 바깥에는 뭐는 그대로 있다? 대기 남아있죠. 그리고 핵 멘틀 분리 뒤에 뭐도 분리된다? 요 멘틀의 표면에 이제 뭐가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은 녀석들이 껍데기를 이루면서 가라앉고요. 그러니까 위로 떠오르겠지.
이 지것 위에 비가 오니까 뭐가 된다? 땅 위에 물이 고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 원시 대기, 환원성 기체 중심의 원시 대기, 그 이후에 환원성 대기, 수소나 암모니아, 메테인 등의 환원성 대기들과 수증기의 번개가 칩니다. 이게 뭐로 바뀐다?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은 어디에 들어간다? 바다에 모여요. 그러면 바닷물이 아미노산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볶음밥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그 미원국이 되는 거야. 육수 가득한 바다가 되고, 이 아미노산 바다에 해저 화산에 의한 열수구의 에너지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해저 화산에선 황산이 나와요. 황산은 뭐를 일으킬 수 있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쯤 되면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뭐가 생성이 되느냐? 여기서 단백질이 나와요. 그리고 핵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다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우연히 합성된 핵산이 뭐를 만들게 된다? 우연을 거쳐서 수없이 많은 미싱 링크,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진화의 고리들을 거쳐서 최초의 생명이 되고, 생명체가 진화해서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주는, 지구는 진화해 오게 된 거예요. 빠르게 해서 지구와 생명체의 스타트까지를 훑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은 어디서 태어난 생명이죠?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는 원소는 결국 어디에서 왔다? 별에서 왔죠.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은,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 원소들이 뭉쳐져서 성운이 되고 행성이 되고, 그 중에 지구가 되고, 그 중에 우연하게 유기물이 합성되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냥 우리의 근원은 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49쪽. 49쪽, 50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주기율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시당초 약간 사이비 종교틱한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할 건데요. 애시당초
고대 그리스 시대의 원소라는 개념은 세상과 생명의 근원이에요. 세상 만물과 생명체를 이루는 근원이 뭐냐가 원소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자, 가장 근본이니까, 가장이니까 한 개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소설이에요. 물이라는 학자, 불이라는 학자, 공기라는 학자, 학자들마다 다양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중등 교재에서 나오는 거는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죠. 그 외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불이라 그랬고, 아낙시메네스라는 학자는 공기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이상한 사람을 한 명 더 이야기를 하자면,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숫자라 그래요. 2000년대에 와서 매트릭스 영화를 보고 가셨나, 그 양반이. 갑자기 숫자가 세상의 원소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양반이 나타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사원소야. 엠페도클레스는 숟가락 얹기를 시전합니다. 어떻게 네 개냐? 그 이전 당시 자기 한 해 위 때 학자들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원소 내용이 물, 불, 공기잖아. 요 세 개 플러스 흙이라 그래서 원소가 4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특이하게 나온 게 아톰이죠. 우리 데모크리토스에. 그리고 딱 이런 길이다. 아톰 이론에 딱 대립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사성질, 연속 변환설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원소들은 각기 성질들이 있고요. 성질이 바뀌면 원소가 바뀐다라는 주장이야. 일단 사원, 사성 변화는. 그게 어떤 거냐? 따뜻한 거는 가벼워서 위로 뜨고, 차가운 것은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그 가운데서도 건조한 게 있고 습한 게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건조한 건 불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봐. 재밌다. 불이 차가워지면, 불이 꺼지면 차가워지죠.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지. 그래서 흙이 생겨요. 흙이 습해지면 뭐가 생겨요? 흙에 물기가 생기죠. 그래서 차갑고 습한 거는 물이에요. 물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증발되면 뭐가 돼요? 네, 그래서 공기가 돼요. 공기가 건조해지면 뭐가 생겨요? 불나죠. 그럴듯하다, 그지? 그래서 원소가 변환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성질이 바뀌면서, 플러스 사실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아토미론이라서 입자다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입자인 게 아니야. 얘는 입자이기에 뭐가 진공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은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기 예를 들어 돌멩이가 있다, 사과가 있다 쳐. 사과 좋다, 과학이니까. 사과를 계속 잘게 쪼개고 쪼수고 하다 보면 데모크리토스가 보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들, 입자들이 나는데 우리는 걔네들을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애텀이라고 부르자고 한 거지. 그리고 아톰과 빈 공간으로 물질이 구성이 된다는 게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 사과를 계속 쪼개다 보면 그 원소의 밀도가 옅어진다는 거지. 계속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밀도가 너무 옅어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압축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그게 나타나고 이게 흩어지면 사라진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뭐가 되냐면 판타지에서 나오는 마법이 돼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대로면 이 교실 안에는 지금 물, 불, 공기, 흙이라는 네 가지 원소가 아주 옅은 농도로 흩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조합에 의해서 뭐 나무도 되고 쇠도 되고 유리도 되고 뭐 공기도 되고 돼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불 원소만 잔뜩 모아서 여기에 높은 밀도로 뭉치게 만들 수 있다면 공중에 갑자기 뭐가 뿅 하고 나타난다? 이거 판타지에서 마법사들이 마법 쓸 때 하는 짓거리잖아. 자신의 만화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원소를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에라 모르겠다 파이어볼.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이 둘이 대립을 이루는데 바로 뭐다? 진공이라는 게 존재하냐 안 하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겨요. 왜? 이 당시는 철학의 시대잖아. 철학의 시대는 말싸움 이기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기냐? 야, 네 말대로면 기체는, 우리가 기체라고 부르는 이 공기는 입자와 입자가 매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잖아. 맞지? 열은 누가 전달하는데? 우리가 긴 금속 꼬챙이를 불에다 찔러 놓고 있으면 금속을 타고 열이 전달돼 오잖아. 그지? 근데 기체면 입자 사이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 빛은 누가 전달해? 열은 누가 전달해? 소리는 누가 전달해? 대답해봐. 아무것도 없다며. 누가 전달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겨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 이런 원소 같은 이야기보다는 당장 쓸모있는 실용적인 걸 중시하게 되고 그 뒤에 중세로 넘어옵니다. 중세는 어느 시대죠? 중세는 과학의 시대야, 종교의 시대야? 종교의 시대지. 이건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역사책에 배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세는 기독교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악마, 마녀 취급받으면서 모가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가장 강할 것 같은 나라가 기독교의 힘이 가장 약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탈리아에 이 과학자들이 모여요. 왜 이탈리아에 모이냐? 유럽에서 가장 통일이 늦게 된 나라예요. 이탈리아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 받아들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종교는 대부분 뭐를 중심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사용되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려나 신라시대에 호국불교가 있었고 조선시대는 귀족 토착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중심 근간을 이루지만 역시 불교는 호국불교로서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끊임없이 활동을 해줬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왕도 조선시대의 왕들도 완전히 불교를 탄압해서 없애진 않았잖아. 오히려 국가가 그런 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별로 큰 절들을 남기고 그런 활동을 권장해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시대 기독교는 신의 말과 다른 말이면 하던 시대잖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마법사들은 이탈리아의 귀족들과 힘을 합칩니다. 그 판타지 소설 보면 보통 악덕 마법사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악덕 귀족한테 붙어 있지. 악덕 귀족한테 붙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이상한 재료 사다가 이상한 실험하고 하잖아. 이 당시 과학자들을 우리는 연금술, 알케미스트라 그럽니다. 일부러 R을 띄웠어요. 아라비아어에 보면 유독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거든. 뭐가 있을까? 알레르기, 알코올, 우리 수학에 나오는 대수, 알게브라, 그리고 연금술, 알케미스트. 요즘에 그 UAE인가? 거기 국왕이, 사우디 국왕인가 UAE 국왕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보이면서 왕이 무려 전세 자기 재산 가지고 방송국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라비아 지역에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의 온갖 비리라던가 그런 정보들을 전 세계에 송출하는 방송국이 있죠. 알자지라 방송. 전부 다 R로 시작하잖아. 그치? 단어들이 유독. R이 뭐냐면 이거 정관사예요. 아라비아어 관서입니다. 그러면 R을 떼고 단어를 봐야 되지. 케미스트리. 화학이죠. 중세 연금술사들은 잡히면 죽으니까 뭘 해야 돼? 암호를 만들어서 기호가 발전하게 되고요. 철학의 시대가 아닌 연금술의 시대가 되면서 실험을 통해서 도구가 발전합니다.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결국 화학의 발전은 의학의 발전을 같이 가져옵니다. 이제 그 옛날만 해도 그냥 약초, 어떤 약초를 먹으면 무슨 병에 좋다 해서 그 약초의 어떤 성분이 어떤 병에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떻게 낫게 한다가 좀 더 과학적으로 실험되고 검증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실 연금술사들의 꿈은 금을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 뭐였는데 그러면? 연금술사들의 꿈은 해리포터 1권이죠. 마법사의 돌, 현자의 돌, 그걸로 만들어내는 영생의 물약, 엘릭서. 그 물약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에 대한 전지전능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싶다라는 인간의 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과학자들을 싫어하겠죠. 그렇게 중세를 버텨냅니다. 귀족한테 빌붙어서. 되게 유명한 연금술사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의학을 발전시킨 파라켈수스 독일 태생의 이탈리아 의사, 그리고 영국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던 아이작 씨가 계십니다. 뉴턴이라고. 자, 생각해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것 중에 미술작품이 많아? 이상한 무기가 많아? 기관총, 탱크, 글라이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이탈리아의 가장 유력한 메디치라고 하는 집안, 귀족 집안에 식객으로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귀족이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 주는 사람인 거야. 그렇게 연금술사들이 살아남고 드디어 중세에서 르네상스가 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의 힘이 약해지죠. 그리고 자유를 가진 시민들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쯤에 보일이라는 학자가 연속설이 틀렸다라는 걸 발견해내요. 이게 제2자관 실험이야. 유리관을 이렇게 제2자 모양으로 휘어놓고 여기에 수은을 채운 뒤에 수은을 여기 계속 채우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겠죠. 연속설이면 저기 뭔가가 나타나야 되지. 근데 나타났나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대신에 이 과정에서 뭐가 발견이 되느냐? 여기를 눌리는 압력과 여기에 남아있는 기체의 부피의 곱이 어떠하다? 보일 법칙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보일 법칙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일은 입자설이 맞다는 걸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가 주철에 물을 부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고온으로 달궈 놓은 쇠파이프에 물을 흘려 넣었더니 물이 뭐로 나뉘더라? 수소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열분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물에 있는 산소가 철과 결합해 버리고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더라는 거지. 이 실험의 핵심은 뭐냐?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틀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틀렸다는 소리잖아. 응? 그러면서 라부아지에의 최대 업적이 나오죠. 33종의 원소를 4그룹으로 분리 정리를 해 놓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금속, 고체 비금속, 기체 비금속, 암석을 이루는 산화물이에요. 금속과 비금속, 기체, 산화물로 나눕니다. 그 당시에는 산화물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죠. 흙이나 돌을 이루는 물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라부아지에 당시 기술력으로는 산화규소,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미늄을 재련할 수가 없었어요. 즉 금속과 산소를 분리시키는 게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라부아지에는 너무 일찍 죽어요. 20대, 30대 이때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단두대에 목 잘려 죽어요. 어느 시대다? 라부아지에가 살았던 시대가 프랑스 혁명기입니다. 라부아지에가 목 잘려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얘가 프랑스 세무관이었습니다. 왕당파 소속 세무관. 이거 여러분들 아마 2학년 역사 시간에 배웠을걸? 3부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귀족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았는 3부회. 그거 항의하다가 시민대표가 감옥에 잡혀가고 시민대표 꺼내달라고 하는 시위가 격해져서 바스티유 감옥을 박살내고 대표를 구해낸 뒤에 혁명이 터지잖아. 그러고 그 혁명군 편에 섰던 나폴레옹이 프랑스 총사령관이 되고 프랑스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 황제가 되는 그 변화기. 그때 목 잘려 죽어요. 왕당 귀족의 편에서 세금 먹였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화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원소들을 라부아지에가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적인 말이 나와요. 뭐?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다.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18쪽이 늦게 발견돼. 18쪽 원소는 화학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니까 원소를 찾는 방법은 어떤 물질을 분해해버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데베라이너가 새쌍원소라는 것을 발견해요. 뭐냐면 원소들을 질량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원소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3개씩 세트가 될 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을 때 성질이 비슷하잖아, 얘네들이. 이 가운데 있는 나트륨이 앞뒤 원소들의 성질과 질량의 평균이 돼버리는 거야. 성질이 비슷한데 그 성질 변화되는 정도도 일정하게 가고 이 세 원소들의 질량도 등차 수열이 돼버린 거야. 일정한, 그러니까 가운데가 질량값 평균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과 성질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와 함께 이렇게 3개씩 규칙적인 원소의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렌즈라는 학자는 옥타브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리튬부터 시작해서 플로린까지,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염소까지의 성질 변화가 똑같다는 거야. 어떤 성질 다음에 무슨 성질 다음에 무슨 성질 다음에 무슨 성질. 근데 그 변화는 패턴이 리튬부터 플로린, 나트륨부터 염소가 비슷하게 성질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지. 옥타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7개가 한 마디가 돼서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 레, 미, 파, 솔, 라, 시. 8번째가 다시 도죠. 옥타가 라틴어로 8이란 말이야. 이게 8번째마다 같은 성질이 나온다. 즉 7개가 마디다야. 그리고 그 7개마다 성질 변화 패턴이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새쌍원소를 족이라는 개념으로, 옥타브서를 주기라는 개념으로 최초의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누구?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질량순으로 만든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새쌍원소와 옥타브서를 바탕으로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 같은 줄이 되도록 원소를 정리해요. 이 과정에서 예카원소라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기율표라는 개념을 멘델레예프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멘델레예프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멘델레예프 이전의 학자들은 원소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아직 원소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원소들을 그냥 앞에다 당겨서 적은 거야. 규칙만 맞춘다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규칙성이 깨지겠죠. 발견 안 되는 원소가 더 많을 거니까.
근데 멘델레예프는 예카 원소라는 걸 통해서 여기 아직 우리가 발견 못한 원소가 있다. 이 원소는 녹는 점이 몇 도쯤 될 거고 산소랑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할 거고 어떤 성질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게 상당수 맞았다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질량순 때문에 오류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8족 원소가 발견되면서 질량이 꼬여. 그래서 현재 우리는 누구의 모즐리가 만든 뭐? 원자 번호 순서로 만들어진 주기율표를 지금까지 배우고 사용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틀이 잡히고, 그래서 저 주기율표는 물리적인 성질들을 같이 고려해서 보게 되면 주기율표만 제대로 공부해도 화학원까지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상당수 성질이나 오비탈 등등까지도 주기율표 안에 다 실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밀을 간단하게 다음 주부터 공부해 갈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복습